하나, 둘, 셋.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센스가 아주 돋보이는 5678님이 손들기를 번쩍 해줘서 제 목소리가 잘 들린다는 것을 표시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2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어이구, 준이, make it count. 아이고, 고맙습니다. 약대 가고 싶어요, 언니. 손을 번쩍번쩍 들어주시니까 제가 진행을 하기가 매우 편하네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제스, 소니. 네네네. 네, 다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토익이 끝났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끝나고 성적 발표도 시간이 꽤 필요했었는데 벌써 성적 발표까지 다 나고, 그 다음에 또 9월 마지막 토익까지 이렇게 오늘 끝났는데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이제 마지막 최종 이제 면접장에서 나오는 그 순간까지 지금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노력과 열정을 끝까지 가져가야지만 최종 합격에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 일단은 예정했던 인원들보다는 지금 조금 더 덜 들어오시긴 했는데 아마 지금 토익 끝나고 집으로 가서 뭐 식사도 하시고 이제 접속을 하시느라고 조금 늦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오신 분들부터 2시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무료 특강 약학대학 최종 합격을 위한 피트 성적 발표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바꿀게요. 자,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됐네. 자, 잠깐만요. 컴퓨터를 여러 개를 쓰고 있어가지고 잠깐 세팅에 시간이 조금 필요한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제 세팅이 준비가 됐고,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할까요? 자, 숨기기. 자, 오늘 이제 주제는, 예정했던 대로, 공지했던 대로 약학대학 최종 합격을 위한 피트 성적 발표의 전략인데, 작년에는 이제 제가 MDMP에서 예전에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강의를 했을 때는 항상 무료 특강을 했었는데, 작년은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 한 2년 정도는 못했던 것 같아요, 무료 특강을. 그래서 좀 바빠가지고 무료 특강을 하지 못했는데 이 무료 특강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료 특강을 통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토익이 아직 남아서 이제 토익을 더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실제로 뭐 토익 점수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제 다른 이제 자소서라든지 이런 것들 좀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마구잡이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마구잡이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다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일단 급한 마음에 열심히는 할 건데 해야겠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제 그런 마음에 이제 막 비유를 하자면 마구잡이식으로 이제 막 준비를 이제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주변에서 뭐 조언도 많이 듣겠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똑같은 노력을 들이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노력을 가했을 때 효과가 배가 되고 또한 최종 합격까지 또 우리가 도달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제가 컨설팅을 지금 한 7년 차 정도 이제 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을 제가 좀 상담도 해보고 이제 합격까지 지도를 해보고 이제 해왔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바는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사실은 토익 점수가 어쩔 수 없이 이제 10월 말까지 점수가 이제 반영이 되니까 10월 말까지 최대한 점수를 끌어올리느라고 이제 10월을 거의 토익을 하느라고 많이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시간을 많이 쓰는데
만약에 토익이 정말로 10월까지 안 해도 되고 9월에서 이제 끝난다고 한다면 저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10월 한 달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사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 시험 성적만 잘 봐서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자소서와 면접만 잘 봐서 될 것도 아니고, 원서 지원만 잘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 시험 성적부터 원서 지원, 자소서와 면접까지가 모든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하나의 줄로 꿰었을 때 뭔가 이게 딱 완벽하게 준비가 들어가야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만 잘해서는 사실 최종 합격까지 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월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보내셔야 되고, 토익을 당연히 성적이 아직 부족한 사람은 토익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토익뿐만 아니라 뭐 쉬는 시간이라든지 틈틈이 뭐 아니면 뭐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약학대학 졸업 이후에 어떤 약 전문가로서 활동을 할 것인지,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약학대학의 4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명확하고 확실한, 분명한 그런 뜻과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원서 접수 이후에 면접 보기 전까지 그거를 준비를 해놔야 된단 말이죠. 왜냐면은 약학대학은 일반 대학과 좀 다르게 면접의 비중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2+4 체제의 설립 취지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쉽게, 아니면 뭐 점수가 꽤 그래도 내가 괜찮으니까 면접은 뭐 그냥 적당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은 큰일을 사실 겪을 수가 있다. 왜냐면 홍성찬은 매년 그런 사람들을 봐오고 있고 실제로 그런 케이스를 많이 접하고 있어요. 모의 지원 배수에서 굉장히 뭐 1배수 안쪽까지도 들어왔던 사람이어서 마음 편하게 먹고 면접 준비 제대로 안 했는데, 실제로 면접 보고 나니까 뭐 예비 막 10번 뭐 이런 식으로 받아버려 가지고 그냥 탈락해 버리고, 그래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였는데도 계속 뭐 3수, 4수 이렇게 가는 경우가 여러분들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매년 있습니다. 정말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서 어떻게 좀 지금부터 시간을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제 홍성찬 소개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슬라이드를 만든 이유는, 저를 뭐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 슬라이드를 넣어놨는데, 이 슬라이드에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은 작년 그 12월 말에 했던 약학시사 특강, 그때 사진이에요. 그래서 작년부터 약학시사 특강을 좀 추가를 해가지고, 보통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쭉 이제 칠판을 바라보고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이제 듣고, 지식을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한 방향으로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용하는 그런 강의를 많이 들었을 텐데, 약학시사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의 생각을, 의견을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필요하거든요. 죄송한데 혹시 그 뮤트를 좀 해주시겠어요? 에코가 들리네. 지금 들어오셨으면은,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약학시사 특강 때 사진이고, 토론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특강이에요. 올해 코비드 19이 뭐 좀 괜찮다면은 올해도 할 예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CRA로 일을 하고 있고, CRA가 뭔지 예전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한 5년 전만 해도 CRA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CRA의 약대 지원생들이 많이 좀 알고 있고, 그래서 뭐 CRA를 하고 싶다고 이제 자소서에 기술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CRA를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컨설팅을 할 때 훨씬 더 이제 장점이 되고 강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약학 그런 제약 산업이라든지 약학 시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명확하고 정확한 그 판단과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대비하고 어떻게 답변하면 훨씬 좋을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주기가
좋은 이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CRA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글로벌 CRO에서 현재 이제 글로벌 제약사의 이제 임상 시험을 다수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대 인사이트 유튜브 채널이 제가 있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제가 매년 강의를 하는 것들을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업로드를 하는데, 좀 죄송한 부분은 사실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요맘때쯤 이제 10월부터 사실 연말까지 너무 바빠요. 일도 하면서 이제 컨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강의 찍은 거를 촬영한 거를 편집을 그 당시엔 할 수가 없고, 이제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1, 2월 요때 이제 시간 좀 날 때 그때 이제 막 업로드를 해가지고 실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좀 많이 봐야 되고 필요로 할 때 그때 좀 보질 못해가지고 좀 죄송한데 좀 양해를 구합니다.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네, 뮤트를 좀 해주세요. 제이준님, 뮤트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2015년부터 이제 컨설팅 시작을 해왔고, MDMP에서도 잠깐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실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시작해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어떤 친구가 이제 상담글을 남겼죠. 그래서 상담글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자소서도 굉장히 자신이 있고, 뭐 취업을 해본 경험도 있고, 뭐 대기업을 뭐 들어갔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자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시작하면서 상담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친구에게 이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대학 입시랑 취업이랑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취업을 생각하면서 아마 약학대학 입시도 자신이 있어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취업과 대학 입시는 완전히 다르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죠. 근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은 학생들을 보면은 대학 입시 준비를, 특히 약학대학 입시 준비를 취업처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취업처럼 한다는 느낌이 뭐냐면은, 취업은 사실 우리가 대학 입시랑 성격이 어떤 면에서 다른지를 생각해 보면은 좀 파악하기가 쉬운데, 취업은 내가 어떤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내가 그 기업한테 어떻게 보면 월급을 받고 연봉을 받고 그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그 금액에 상당한 나의 능력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연봉을 받는 대신에 나의 능력을 그 회사를 위해서, 그 회사의 기업 뭐 목표와 가치관을 위해서 나의 능력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셀링하는 거죠. 나의 능력과 그 재능을. 대신에 그에 상응한 보수를 내가 연봉으로 받는 거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할 때는 진짜로 그 기업의 가치관, 기업의 뭐 모토, 그다음에 뭐 인재상 이런 것들에 맞춰줘야 돼. 내가 그 인재상에 맞지 않으면 사실 기업은 나를 뽑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겠죠? 왜냐면은 기업도 나를 그 필요한 사람을 구한 만큼 그 사람한테 보수,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는데, 그 인재상에 맞지 않는 사람을 큰 연봉을 주면서까지 채용을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할 때는 당연히 내가 뭐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할 때 나는 이 기업에 맞는 사람이고, 내가 이 기업을 위해서 얼만큼 내가 준비가 된 사람이고, 내 능력과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고, 기업에서 말하는 그 인재상과 모토가 내가 왜 거기에 부합한 사람인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줘야 취업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대학 입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안 되냐? 대학 입시는 거꾸로 우리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학비를 지불하고 입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내가 어떤 뜻을 갖고 내가 배움을 얻기 위해서, 그 배움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학비를 지불하고 그 학교에 지원해서 입학해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이제 대학교 입시인 만큼, 내가 돈을 내고 4년이란 긴 시간을 투자할 만큼 내가 취업과는 이게 다른 게, 그런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대학교에 맞추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 내가 오히려 뭘 해야 되냐면은 나를 입학시켜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요청이 아니라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 요구. 그러니까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뀌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취업에서는 당연히 갑이 회사입니다. 회사가 나를 평가를 해서 나를 뽑아야 되니까. 근데 대학 입시는 달라. 내가 시간과 그런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내가 이 대학교에 지금 지원한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교가 나를 왜 선발해야 되는지를, 내가 이런 꿈과 목표를 갖고 있어야 목표와 꿈을 갖고 있는데, 그 목표와 꿈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너네 학교가 나에게 그에 마땅한 커리큘럼과 교육과 시설과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고 나에게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확실한지를 오히려 여러분들이 교수님들한테 요구해야 된다고. 요구.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런 개념이 이제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가가지고 면접을 볼 때 막 이렇게 떨리잖아요, 사실. 왜 떨리냐면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교수님들이 나한테 내가 한 말을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들으실까? 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교수님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잘 얘기하지 못해서 내가 점수를 낮게 받지 않을까? 이런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 교수님 생각, 뭔가 교수님과 이 대학교에 맞춰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떨리고 내 이야기를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 왜? 여러분들이 취업처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대학교 입시 준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학교에서 본인을 왜 뽑아야 됩니까? 이런 거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해. 연습을 할 때도 보면은 막 대답이 되게 장황하거나 뭐 자기는 무슨 학점도 뭐 잘 받고 비트 점수도 높고 아니면은 내가 뭐 이런 뭐 약학 관련된 뭐 경험도 있고 막 이렇게 자기만의 뭐 경험과 그런 이제 장점들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나를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는데 그 취업이라니까요, 그게. 그게 취업처럼 이제 준비를 하는 거야. 내가 이만큼 능력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날 뽑아야 된다.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런 능력이 만약에 당신보다 더 좋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럼 나 말고 그 사람 뽑아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교수님들한테 심어주는 거거든요.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은 내가 이만큼 능력 있으니까 날 뽑아야 된다. 그래? 그러면 너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뽑아도 되겠니? 이렇게 질문을 할 것 같아. 나 같으면. 홍성찬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질 말아야 된다. 근데 그런 접근을 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이 회사냐, 대학교냐,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제 대학교 입시를 내가 지금 준비하고 면접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았으면은 그것에 맞는 무엇을 해야 된다? 마인드 세팅을 해야 된다. 마인드 세팅. 그게 초반에 이 모든 걸 시작하기 전에 그 마인드 세팅이 잡히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다 이상하고 뭐 좀 별로인 대답만 이제 나올 거니까. 자소서도 그렇고. 그리고 노력 자체도 제대로 되기가 힘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학교 입시를 잘못 준비하다 보면은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 같이 1번에서 5번 같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소서 특히 이제 작성할 때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약학대학을 맹목적으로 이제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약대가 뭐 최고입니다. 뭐 저는 이제 그러니까 약대가 최고입니다 이런 문구를 쓰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글을 읽어보면은 뉘앙스가 이런 느낌인 거죠. 약대에서는 이제까지 제가 있었던 전적대학에서 할 수 없었는데 약대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대에서밖에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식의 맹목적인 뭔가 칭찬. 그다음에 전적대학 부정이 이제 자연스럽게 동반이 되죠. 왜냐면은 내가 이전 몸담았던 대학교나 이전에 몸담았던 회사나 그런 곳에서 할 수 없었으니까 내가 약학대학으로 오는 걸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뭔가 당위성이 부여가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1번, 2번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특히 2번. 나의 과거를 부정하는 순간 그 지원자는 그냥 순위가 저 뒤로 떨어져 버려요. 이 이야기는 뒤에 가서 좀 더 말씀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봤어요. 근데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뭐 신격화, 우상화 시켜가지고 경이롭다. 약학을 뭐 조금 뭐 접해봤는데 뭐 경이로웠다. 신비했다. 와 정말 이런 글을 썼다는 것 자체가 신비로웠죠. 정말 그랬습니다.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것도 써놓은 거고 4번도 뭐 그래서 뭐 교수진 뭐 띄워주기 뭐 훌륭하신 교수님이 있어서 내가 뭐 지원을 한다 뭐 이런 거랑 그다음에 뭐 지원하고 있는 대학교에 뭐 대변인 뭐 거의 대변인 수준이죠. 뭐 이제까지 뭐 지금 내가 지원하고 있는 약학대학의 뭐 히스토리아 뭐 사업 같은 거를 뭐 살펴봤는데 뭐 어디에 좋은 일 하시고 뭐 어디에 뭐 훌륭한 뭐 연구 성과가 있고 뭐 거의 대변인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라는 게 자소서가 아니죠. 면접이 아니고 여러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달라는 이유로 자소서와 면접을 보는 건데 자꾸 학교 얘기하고 교수님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꾸 차별성이 없어지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최종 합격을 이제 해야 되는데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 피트 점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도 있을 수 있고 출신 대학교가 어디냐 그것도 중요할 수 있고 면접을 얼만큼 잘 보느냐 GPA가 몇 점이냐 토익 점수 몇 점이냐 뭐 나이는 뭐 얼마나 되느냐 또 뭐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최종 합격에 영향을 이제 주는 요소들이죠. 물론 이것 말고도 더 다른 요소들이 있지만 슬라이드에 이제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중요한 거 위주로 일단 제가 이제 8개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홍성차는 일단 반으로 이렇게 좌우로 구분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채팅창에 답변을 해줘 보세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왼쪽, 이쪽과 오른쪽은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무슨 기준으로 홍성찬이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놨을까? 야, 오씨, 대단한데? 야, 정답입니다. 박수, 박수. 뭐 영어로도 막 써주신 사람들이 있고,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써주셨어요. 근데 다 맞아요. 지금 보면은. 네, 맞습니다. 뭐 변화 반응, 되게 많은 이제, 그쵸.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니까 좋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누가 얘기해 주셨냐? 야채. 야채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왼쪽은 당연히 바꿀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나눴죠. 여러분들 아주 잘 알고 있네요. 제가 그거를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피트 점수, 출신 대학, GPA, 나이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바꿀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당연히 사람의 마음으로서 피트 점수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나 아쉽겠어요. 최근에 또 입시 상담글을 보니까 막 내가 마킹 실수를 해가지고 예상 성적보다 더 떨어지고 실제 이제 시험지 가져와서 채점한 것보다 점수가 떨어지고 사실 1, 2점 차이가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큽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짜 내가 마킹 실수를 했구나 이런 게 얼마나 자책과 또 후회가 되겠어요. 1년을 투자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홍성찬이 이제 그렇게 이제 댓글을 남겼었죠. 누구나 이제 그런 순간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미 지나간 것이고 바꿀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빨리 집중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거기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가이드를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근데 내가 희망적인 얘기를 한 가지 해주자면은 피트 점수 뭐 마킹 실수해가지고 뭐 1, 2점 이렇게 좀 차이가 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 홍성찬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 안 하거든요. 물론 그 절대적인 그 피트 점수 정량적인 수치 자체는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 예상 성적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점 정도 차이는 사실 최종 합격에 그렇게 영향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영향이 있느냐?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또 가이드를 남겼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최종 합격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중에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일단 지금은 토익이야. 토익은 무조건 올려놔야 돼. 무조건 최대한 올려놔야지 내가 1단계 면접을 1단계 이제 그 단계를 통과해서 면접에서 승부를 볼 수 있냐,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이제 토익 점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토익에 점수가 없는 사람은 무조건 올인해야 돼. 근데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거. 포인트. 이거는 진짜 이거는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써야 되겠어. 이너 프레임.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마음가짐인데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피트 점수 뭐 1, 2점 뭐 예상 범위에서 좀 벗어난 거 전혀 문제되지 않고 피트 점수 뭐 이런 것들과 오른쪽은 최종 합격에 각각 별개 독립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독립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피트 점수가 조금 예상보다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최종 합격에 이런 나머지 것들을 뭐 아무리 잘해도 떨어지고 이런 연관성 있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개별적으로 다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 피트 점수 출신대한 GPA 9 이쪽은 다 일단 잊어버리십시오. 이쪽은 어차피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야? 자기소개서 잘 작성하고 면접 준비 열심히 하고 면접은 또 뭐 나눠요? 지성. 마우스 쓸라니까 어렵네요. 인성. 근데 요즘에는 하나 더 추가됐죠, 면접에. 요즘 아주 많이 물어보는 거. 뭐, 시사. 약학 시사.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약학 시사 특강까지 이제 도입을 했죠. 시사는 올해 작년보다 더 많이 나올 거야. 왜? 코비드 19과 관련된 약학, 제약산업과 약학 시사가 굉장히 출제될 게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이제 교재에 달아놨고, 뭐 특강도 하겠지만, 이 세 가지를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돼. 그러면은, 올해도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온다. 홍성차는 그렇게 믿습니다. 토익은 뭐 지금 뭐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잘해야 되는 것이고. 이해됐죠? 자, 그래서, 하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이제 입시 상담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친구는 문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과여가지고 이제 뭐 하면은 열심히 자기도 할 텐데 중요한 거는 걱정이 되는 거죠. 뭐냐? 문과분들이 합격한 선례를 많이 못 봐서 그런지 좀 불안하다. 마음 한쪽이 늘 불안하다. 그래서 뭐 피트를 잘 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봤는데 홍성찬이 어떻게 대답을 해줬냐? 앞에 요 위에 있는 건 다른 이제 질문이 있어 그거 답변해 준 거고 그래서 잘랐고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홍성찬 이렇게 이제 답변을 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달라요. 다 뭐 문과일 수도 있고 이과일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은 4년제 대학 안 나왔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뭔가 한정하고 제한시키는 그런 아이덴티티로 남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얼마든지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카멜레온처럼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내가 선택해내 간다. 내가 문과라서 나는 이 약학대학 공부를 잘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뭐 그런 낙인이 찍혀 있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지 말아라.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해 나가면서 살아갈 것이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라고 내가 가이드를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각기 자신만이 생각하고 있는 단점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을 그리고 가능성과 잠재력을 제한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앞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이너 프레임. 자, 마음가짐. 그게 굉장히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나 같으면은 사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문과였으면은 약대 만약에 홍성찬이 약대 면접을 가서 뭔가 교수님이 지원자는 문과인데 잘할 수 있겠나? 뭐 기초 그 지식이 많이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거를 한다면은 나는 이런 대답 할 것 같아, 진짜. 짧지만 강한 대답이 가장 자신감 있는 대답이거든요. 교재에도 제가 수록을 해놨는데 진짜 자신감이란 무엇이냐? 설명하려 들리지 않는다. 는 것이 가장 큰 자신감의 표현 방법이라고 홍성찬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나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내는 하나 들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생물 이번에 뭐 이렇게 95%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 해보면서 내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 실제로 그리고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재밌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문과라서 잘 못한다는 것에 대한 나도 나 스스로에 대한 검증을 해봤는데 아니었고 나는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내가 스스로 선택해 나간다는 자세로 저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저는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약학대학에 와도 저는 이런 자세를 유지하면서 공부를 훌륭하게 잘 4년 동안 성실하게 수학할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딱 얘기하면 30초, 40초 안에 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강하게. 근데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 그런 답변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아무리 면접 준비를 한들, 아무리 자소서를 잘 쓰려고 한들, 마인드가 바로 잡혀 있지 않으면은 문장과 그런 자신감을 표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실제로 또 하나 사례를 가져왔어. 이거는 이제 좋은 사례죠. 이제 마마무 화사라는 사람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죠. 요즘 뭐 너무 핫하고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인데, 최근에 제가 어떻게 TV를 이제 언뜻 봤는데, 이 사람 얘기가 나왔는데 너무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 이 화사라는 사람이 이 친구가 이제 어릴 때 이제 가수가 꿈이어가지고 뭐 오디션 보러 많이 다니고 했었는데, 어느 날 오디션장에 갔다는 거죠. 근데 갔는데 노래하고 이제 춤추고 이제 딱 자기의 이제 그 실력을 딱 보여줬는데, 그 이제 오디션 면접관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는 너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너무 잘하는데 너의 외모는 이 세상에서 지금 말하는 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미의 기준에 맞지 않아. 너는 뚱뚱하고 예전에 좀 뚱뚱했더라고요. 살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뚱뚱하고 예쁘지 않아. 너는 이 시대가 말하는 미의 기준에 맞지 않아. 그래서 너는 어렵다. 라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 화사가. 어렸을 때니까 또. 그래서 펑펑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지금 약학대학생 입시 준비를 하면서 또 많은 일들을 겪고 있잖아요. 제 주변에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어떤 사람은 되게 오랫동안 이제 피트 준비를 하니까 주변에서 이제 가족들이나 친척들도 이제 그만해라. 뭐 약간 뭐, 아휴, 뭐 지가 되겠어. 뭐 그만 좀 하지. 약간 나이값 못한다. 이런 식으로 뭐 가족 친척들한테도 그런 이제 피드백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은 거 아니지만 막 건너듣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주변 친구들한테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뭔가 그러면 자신만의 아픈 그런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속상하고 진짜 그만둘까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숨어버리고 싶기도 하고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이런 후회도 했었을 수도 있고 아마 화사도 그런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화사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이 슬라이드 위에 보이는 이 글,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큰 차이인 거죠. 아주 작지만 큰 차이인 거죠. 화사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 시대가 말하는 미의 기준에 그럼 내가 맞지 않는다면, 그래, 당신이 말하는 이 시대가 말하는 미의 기준에 내가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생각 자체가 중요하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말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 잘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덮어두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의 그런 뭐 이렇게 과거가 항상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과거를 이렇게 덮어두지 않고 과거를 인정하고 내가 예전엔 뚱뚱했어. 그래. 내가 예전엔 그래 지금은 뭐 뚱뚱해. 뭐 내가 뭐 미의 기준에 맞진 않아. 하지만 그거를 인정하고 내가 그래도 나만의 뭔가 미래를 찾아서 더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발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상처받고 머무르거나 도망치지 않고 그거를 수용하고 그거를 더 발전시켜서 나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과거를 내가 덮어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된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신분 세탁 이런 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데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한 사람 더 볼까요?
이 사람은 이제 장문복이라는 사람인데 예전에 2017년도에 이제 프로듀스 101이라는 이제 프로그램 나왔었는데 이 친구가 프로듀스 101 나오기 전에 어렸을 때 이제 슈퍼스타 K 나와가지고 뭐 랩을 했는데 엄청 조롱을 받았어. 엄청 이제 꼬맹이가 나왔는데 뭐 랩을 하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댓글로 엄청 비난하고 뭐 힙통령 하면서 이제 막 조롱을 해서 엄청 상처를 많이 받았던 친구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으니까 방송을 이제 아예 쳐다보지도 않을 법한데 이런 잘 되는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뭐다?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발전시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래서 프로듀스 101에 나타나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조롱했던 그 힙통령이라는 그 단어를 오히려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힙통령이다. 힙통령이 다시 나타났다 하면서 그래서 그때 엄청 반응이 뜨거웠죠. 그런 것들이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스토리가 있었건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 마음을. 여러분들이 면접관한테 이제 면접을 가서 이제 면접을 볼 건데 여러분들이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단기적인 미래에서는 뭐 집중 컨설팅을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홍성찬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사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공한다.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은 알아서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좀 자기 삶의 자부심도 갖고 지금은 많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자존감과 자부심을 좀 다시 회복하고 앞으로 좀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좀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어떤 경험을 했느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무엇이 중요하냐? 그런 경험을 했다면 경험의 종류와 관계없이 뭐가 중요하다? 어떤 교훈과 배움을 얻었는가? 그것만 중요해.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자소서를 쓰려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어떤 사례와 어떤 경험했던 거를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렇게 적어볼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 예시를 보여줄게요. 이게 작년도 이제 제가 가르쳤던 비전 파인더 이제 5기 학생이 이제 자소서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언뜻 보면은 내가 잘했던 거, 그러니까 뭐 예전에 대학교 시절에서 뭐 성적을 되게 잘 받았던 거 위주로 이렇게 픽해가지고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 뭐 이런 히스토리 그런 것들을 이제 풀으면서 이제 약학대학 지원 동기랑 뭐 학업 계획이랑 이런 쪽으로 자꾸 잘한 걸 가지고 자꾸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뭐라 했죠? 경험이 중요한 게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경험을 했으면 어떤 교훈, 어떤 배움을 얻었는가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작년에 이제 제가 가이드를 줘서 작성했던 자소서인데 이 빨간색 네모 박스만 이제 보면은 요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상황은 뭐였냐면 이 친구도 이제 집중 컨설팅이 이제 선발이 돼가지고 이제 저를 만나러 대면 상담을 왔는데 이 친구도 뭐 공부만 했으니까 당연히 뭐 했던 경험도 없고 저는 뭐 학교만 다녀가지고 학원만 다녀서 진짜 저 쓸 게 없어요 뭐 하면서 저는 진짜 뭐 말할 뭐 이렇게 할 게 없습니다 쓸 게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고민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보면 너무 잘 썼어요 사실 뭐 숙대인데 이게 숙대 자소서인데 숙대 자소서 또 쓸 게 또 분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는 쓸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쓸 게 굉장히 많습니다 홍성찬이 대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꺼내서 이거를 쓰면 되겠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그 대면 상담할 때 뭐 했냐면은 그 대학교 성적표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그 성적표를 이렇게 딱 봤는데 쭉 보다가 성적이 또 나쁘진 않았어요. 대학교 성적이 GPA가. 근데 유독 튀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여기 보이는 어디 있어? 요거. 요 과목. 세계 도시 서울의 이해 이런 과목을 하나 교양을 수강했더라고요. 근데 성적이 B야. D 아니고 B. A, B, C, D에서 B, A 다음 B. 그 B가 나왔어요. 나머지는 다 A 많고 뭐 A뿔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이게 희한하게 요건 B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넌 이게 왜 B니? 이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해줬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원래 집이 창원이요. 그래서 창원이어가지고 이제 막 큰 도시 서울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대학교도 서울로 오고 해가지고 이제 서울 생활도 이렇게 재밌게 하고 막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교양 과목을 보고 선택을 했다는 거죠. 서울을 좋아하니까 서울에 대해서 알아야지 하고서 이제 수강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발표 과제를 해야 되는 이제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 학생 말로는 발표 과제를 망해가지고 자기 B를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발표 과제를 뭘 했길래 B를 받았지? 얼마나 망했길래. 그래서 딱 들어봤더니 B를 받을 만 하더라고. 근데 왜 B를 받았냐? 이 친구는 서울을 안 살아보고 이제 서울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으니까 서울에 대한 발표 주제를 이제 서울 아름다운 서울 뭐 이제 서울의 뭐 이렇게 아름다운 부분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자기가 딱 발표하고 나고 다른 친구들을 봤는데 완전 달랐다는 거죠. 어떤 게 달랐냐? 표면적으로 뭐 보이는 뭐 인구 밀집 같은 문제만 자기는 다뤘는데 잘 모르니까 좋은 평가를 얻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은 자기와 달리 정말 관심 있었던 서울의 서울 곳곳의 문제점을 자세히 발표는 하고도 있었고, 뭐 이런 뭐 되게 아무튼 자기는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다른 친구들 막 발표를 하더래. 그래서 결국 B 받고 자기는 그 되게 사실 저한텐 그랬거든요. 재수강 하고 싶었다고. 근데 오히려 홍선창이 딱 그 얘기를 듣고 그거를 자기 소개서 소재로 써야겠다라고 딱 가이드를 줬죠. 어떤 가이드를 줬느냐? 여러분들이 진정한 관심이란 무엇이냐? 이걸 좀 저는 좀 말을 해주고 싶은데, 이거를 좀 지울까? 진정한 관심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진정한 관심이란 건 좋은 면만 바라보는 게 진정한 관심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홍성찬은. 왜냐? 다 양면성이 있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무엇인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는 단점이 있다면 그거를 보완 발전 시켜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고 보완 발전을 시켜나가려고 노력한 자세. 난 그것이 진정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성찬은. 저는 그때 그 얘기를 그 대면 상담 때 이 학생한테 해줬어요. 너는 이 세계도시의 서울이란 이해라는 경향에서 B를 받았지만 너는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사실 깨달았어야 된다. 너는 진정한 관심이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야 됐고, 그 관심을 깨달았으면은 너가 이쪽 약대를 이제 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쪽으로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된다 라고 가이드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그 학생이 이해가 돼가지고 자소를 써오게 시켰는데 이렇게 잘 써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한 관심이란 단순히 좋은 것만 집중해서 개선 발전적인 요소를 보고 어떻게 더 나아지 고민하는 것,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재정의를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하고 나서 내가 실제로 약대를 이제 지원을 하고 약대 졸업한 다음에 어떤 분야를 진출할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미 잘 되고 있는 분야는 현재 어려움이 많은 분야가 무엇일지 고민하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연결이 돼요, 이게. 교양 과목 하나 가지고 얘기를 풀었고, 심지어 이 학점은 B였는데도 거기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그래서 내가 제약산업에 내가 어떤 이바지를 하게 된다면 어려움이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생각했고,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임상시험 분야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연결을 시킨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자소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가독성이 생기고 자소서에 여러분들이 자소서가 차별성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 교재에 달아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꼭 봐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홍성찬이 CRA니까 CRA를 이렇게 기술화도록 시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 컨설팅을 신청할 때 약대를 왜 가고 싶으냐 이런 것들을 이제 왜 물어보냐면은 갖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어. 그러면 저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빼고는 그 비전을 자소서에 녹일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래서 상담 시간이 길고 그런 것들을 이전의 경험들과 이렇게 가장 좋은 것들을 이제 파악하고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상담도 하는 건데, 이 친구는 CRA를 원래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상담 그 집중 컨설팅 신청할 때도 이렇게 CRA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잘 기술할 수 있도록 이제 연결을 시켜준 것이죠. 그리고 정말 잘 연결을 시켰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그 사례를 보면서 꼭 내가 성과가 좋았던 것, 그리고 내가 뭐 잘했던 것, 이런 것만 가지고 자꾸 소재를 쓰려고 하지 말고 어떤 소재든 간에 내가 배움과 깨달음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제 하려면은 일단 자소서가 어떤 타입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 자소서 타입을 찾아서 그쪽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해.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약 전문가로서의 방향성이라고 해서 타입 2라고 홍성찬은 분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삶의 방향성이라 해서 타입 1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소서의 특징은 약 전문가로서의 방향성은
이전에 그 지원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러면서 그 삶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깨달음과 성장했던 과정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이제 자소서 타입이에요.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은 지원 동기가 먼저 나옵니다. 가장 먼저. 근데 삶의 방향성은 성장 과정이 먼저 나와.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삶의 방향성 타입 1은 성장 과정부터, 그래서 어떤 걸 느꼈는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지원 동기와 학업 후 학업 계획까지 어떤 영향을 1번, 2번이 3번에 미쳤는지, 이렇게 순서대로,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어떻게 보면은 기술을 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원하는 대학교들인데, 이런 자소서 흐름을 갖고 있는 대학교들은 보통 인성 면접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장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크게 사실 관심 있어 하진 않고, 너가 그래서 약대를 일단 왜 오는데, 그래서 너의 강점은 뭐고, 그래서 너의 역량,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너가 실제로 그래 무슨 삶을 살았는지는 뭐 일단 오케이, 뭐든 좋다. 근데 약대를 일단 와야 되니까, 약대를 오면 너가 왜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역량과 강점이 너가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너가 지원자가 졸업 후에 어떤 비전을 갖고 있어서 그 비전이 얼마나큼 명확하고,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4년의 시간을 약대를 와서 어떻게 보낼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훨씬 뭔가 약 전문가로서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타입 2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지원자들이 있냐면, 내가 삶의 방향성으로 자소서를 풀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살아온 삶 환경이 다 다르니까, 그냥 정말 그냥 시간 흐르는 대로 삶을 살아왔어. 많은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그런데 자소를 막상 타입 1으로 쓰려면은 내가 이제까지 생각해 본 게 별로 없고, 사실 그냥 물 흐르듯이 살아왔는데 어떻게 써요? 어렵잖아. 그런 경우는 타입 2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거는 내가 충분히 이제 대학교부터 그래도 피트를 생각했으면은 나만의 뭔가 공부라든지 그런 활동이라든지 이런 역량적인 관점에서 쓸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사람마다. 그럼 타입 2를 쓰는 게 나아. 하지만 내가 이런 타입 2보다 나는 뭔가 나의 삶과 나의 살아온 삶을 통해서 얻은 가치관과 그런 것들을 조금 나는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타입 1으로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37개의 대학교를 여러분들이 다 입시 요강을 보고 자소서 스타일을 다 보면서, 아, 내가 어떤 대학교를 좀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단지 그냥 막 모의 지원 넣고, 그래서 내가 몇 배수고 뭐 모의 지원에 소신 뜨는 데선 정말 이거 소신이 맞을까요? 뭐 선생님 뭐 저 어디 대학 써야 될까? 이런 것도 뭐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니까. 대학교는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요소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을 지원했을 가장 여러분들을 잘 부각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장점과 강점을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대학교는 분명히 달라. 개인마다. 그걸 찾아내야 돼. 그래야 최종 합격할 수 있어요. 그거를 뭐 여러분들보다는 이제 제가 더 잘하니까 홍성찬이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는 내가 그런 가이드를 줘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시켜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홍성찬도 때로는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지원자가 스스로 파악한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뭐 매년 있는데, 어떤 친구는 저한테 컨설팅 안 받았는데 그 카페 보면은 그 합격 후기 같은 거 남기는 데가 있어요. 뭐 컨설팅 합격자가 남긴 후기란이 따로 있고, 그냥 일반 수강생이 그 합격 후기 남기는 그 게시판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이제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교재 보고 이렇게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점수가 정말 낮았어. 안 좋았어. 그런데 동덕여대를 붙었다는 거예요. 240점 초반인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 솔직히 말하면 홍성찬이 집중 컨설팅을 많이 했다면 나는 지원 못 시켰을 것 같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은 이제 나는 그 학생을 딱 책임을 져야 되고, 탈락하면은 정말 안 되니까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가는 것도 있어요. 물론 도전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런 경우까지 나는 조금 지원을 시키지는 못했을 것 같아. 근데 그 친구는 뭐 어떻게 뚫어가지고 동덕여대를 3차 추합인가? 2차 추합인가? 뭐 아무튼 거의 문 닫고 들어갔더라고. 240 초반인데.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홍성찬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물론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이제 경험 있고 뭐 있으니까 좀 더 많이는 알겠죠. 하지만 컨설팅을 못 한다고 만약에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교재도 진짜 너무 바쁘고 힘든데 진짜 시간 짬내서 진짜 교재도 열심히 만들고 있고 이런 강의도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스스로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걸 조금 저는 이제
강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를 만약에 쓴다면은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자소서 이제 타입을 구분 지어서 내가 어느 타입의 자소서를 쓰는 게 좀 더 괜찮을까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험을 이제 경험을 정리를 해야 돼. 근데 정리가 뭘까요? 근데 무엇을 하는 것을 정리라고 할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한번 채팅창에다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정리를 잘한다. 뭐 정리정돈을 한다. 뭐 정리하다, 정리 상태, 뭐 이렇게 정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정리라는 것을 정의한다면 어떤 걸까요? 한번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비슷한 것끼리 구획하는 것. 비슷한 것끼리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비슷한 것끼리 뭐 카테고리화를 한다. 마음이나 머릿속에 있는 것을 글로 녹여낸다. 분류를 잘한다. 뭐 질서 뭐 이런 것도 있고 큰 맥락을 잘 따진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되게 정말 연도별로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정리한다. 뭐 나중에 꺼낼 수 있도록 잘 두는 것, 모아놓기. 굉장히 되게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주시네요. 근데 다 맞아요. 다 맞는데 그거를 정말 하나의 뭔가 수학에서 말하는 일반식처럼 뭔가 일반화를 시킨다면 홍성찬은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정리한다는 것은 필요한 것과 다시 다시 한번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한다? 구분해 놓는 거죠. 그렇지. 양 누구냐? 요 사람. 오, 이분이 잘 짚었네요. 양양님. 양양님이 아주 잘 짚었습니다. 정리라는 것은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한다? 구분해 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 정리를 한다 할 때 어떻게 해?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을 잘 이렇게 한 곳에 쓰레기통에 잘 넣어놓고 필요한 것들은 잘 쓸 수 있도록 꺼낼 수 있도록 잘 한쪽에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리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정리를 해야 돼. 경험의 정리.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잘 쓰고 면접을 잘 보려면은 내가 약학대학에 입학에 필요한 경험이 무엇일까? 그걸 잘 정리를 해놔야 된다. 필요한 경험과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진짜 뭐 공부만 해가지고 경험한 게 없고 저 진짜 잘 몰라요. 진짜 쓸 게 없어요. 라고 하지만 다 생각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예시를 보여줬잖아요. B학점 맞은 것도 이렇게 잘 쓸 수 있어.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꼈고 어떤 교훈을 느꼈는지 깨달았는지만 잘 생각해내고 그거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정리를 해야 돼. 경험을 정리해놔야 된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특강 이후에 정리를 하면서 토익 공부도 하고 토익을 안 한다면은 자소서를 마구잡이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약학대학에 필요한 이 자소서를 써야 될 때 필요한 경험이 오는지 정리를 해야 된다. 컨설팅 뭐 입시 상담 글을 남긴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막 스펙이 막 엄청 많아. 뭐 경험한 게 많아가지고 어디서 뭐 상도 탔고 뭐 어디서 뭐 어디 연구원에서도 일했고 막 엄청 많아요. 진짜. 그런 사람도 있었어.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거기에서 내가 정말로 사용할 수 있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돼. 근데 그런 파악이 안 돼 있으면은 자소서에 뭐 저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심지어 그 제출 자료 문서에 뭘 내면 뭐 득이 될지 모르니까 그냥 막 다 때려 넣거든요. 절대 합격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 댓글로 그렇게 남겨드리긴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이 굉장히 많아. 어떤 수상 실적가 있어. 예전에 어떤 뭐 약대 입시 전에 어떤 분야의 뭐 조직에 몸담았을 때 어떤 성과를 막 잘 냈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어필하고 더 많이 그 제시할수록 교수님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능력 있고 뭐 수상 실적도 있고 잘 나갔던 그 해당 분야에서 약대 입시 전에 잘 나갔던 분야가 있는데 그렇게 잘했으면서 왜 약대를 오려고 한 거지? 거기를 포기하고 그냥 거기서 계속 잘했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약대를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100% 해. 100%가 아니라 1000% 10,000% 그런 생각 해서 면접 때 오히려 막 물어봅니다. 아니 지원자 거기서 그렇게 했으면 잘 했을 것 같은데 왜 약대 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면접이 없다면 자소서에서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설득력 있는 자소 안 나오면은 그냥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능력이 많고 내가 수상 실적이 많고 뭐 그런 경험이 많으면은 그런 것들이 더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막 잘한 게 많고 어필할 게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교수님이 생각한다고. 왜 그런데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 약해 뭐하러 지금 다시 지원하는 거지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정리를 잘 해야 되고 교훈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소를 작성을 해야 된다. 이해됐죠?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 선행이 됐어.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제 보이는 지금은 제가 다 칸이 부족해서 다 가져오지 못했지만 적지 못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약사로서 진출할 수 있는 분야들이 이제 많겠죠. 이거보다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내가 어떤 비전을 잡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앞에서 말했던 그런 깨달음과 뭐 소재나 그 다음에 그런 경험들 를 이런 비전에 어떻게 잘 시키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또 잘 연결시키려면 그래서 자기에 대한 분석이 일단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각각의 이런 진출 가능한 분야에 대한 특성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아, 선생님,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특성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뭐 일을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약학대학을 이제 입학하려는 사람인데 이런 걸 어떻게 특성을 다 파악하고 그럼 적을 수 있겠냐?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차별성을 가지려면 약대가 안 들어갔어도 찾아내고 파악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내가 차별성 있는 그걸 쓰지. 내가 심지어 약대를 가지도 않았어. 약학 공부를 안 해봤어. 그런데도 이런 뭔가 비전들에 대해서 특성들을 잘 파악하고 있고 나의 강점과 약점, 경험들을 자소서에 잘 연결해서 녹여놨어. 그러면 오히려 교수님들은 그런 사람 뽑죠. 그렇지 않겠어요? 준비가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로 약대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뽑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홍성찬이 그래서 카페 진로에 대한 글도 남겨놨고 그 카페 보면은 약학대학 그 파마시 뭐 진로 요쪽 부분에 진로별로 이렇게 뭐 현직자 인터뷰 같은 거 했던 거 이렇게 퍼온 글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다 봐보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뭐 현직자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좀 찾아가서 만나보기도 하세요. 그래서 내가 10월부터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바빠. 엄청 할 게 많아. 지금 그 맨날 집 안에서 그 컴퓨터로 그냥 뭐 CRA가 궁금하다. 그러면은 이제 구글 키고서 이제 CRA 검색 딱 해가지고 CRA가 하는 일, CRA 특성 이런 뭐 집에서만 할 수 있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 말고 여러분들만의 좀 할 수 있는 정말 간절하다. 아 정말 이 사람은 정말 간절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 만한 뭔가 좀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해. 하기 힘들거든. 용기도 필요하고. 그래서 대부분 못하지만 분명히 그걸 해내는 사람은 다른 결과가 있을 것이다. 왜냐? 홍성찬은 7년 동안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매년 보고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경험을 연결시키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 또는 배움을 연결시켜야 된다. 여러분들 비전과 약학대학 지원 동기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자소서를 이제 잘 쓰고 면접 준비를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그때 카페 게시글에다가 이렇게 추천책 이렇게 책 추천해가지고 게시글을 올려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봐주셨어요. 어떤 분은 뭐 추천도 눌러주시고 고마워요. 댓글도 많이 달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 기본 단계에 있는 책은 좀 필수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 사실 이 책도 선생님도 이제 홍성찬 다 읽어봤어요. 근데 내가 많은 책을 읽어봤지만 정말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어. 심지어 근데 요 11계단 요 책은 이 책 있잖아요. 작년에 경북대에서 그 면접 문제로도 나왔어. 그러니까 11계단이 뭐야? 이 책을 읽어봤니? 이런 질문이 아니었고 이 11계단 책을 읽어보면 이 최 사장이라는 이 저자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성숙해 나가는 과정을 11계단, 그러니까 계단을 11번 넘어가면서 이렇게 성장한 건, 나가는 그 이야기를 적은 게 그래서 11계단인데 제목이 이 11계단에 말하면은 최사장 저자가 말하는 정신의 성숙은 변증법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경북대 면접에서 변증법에 대해서 알고 있냐, 그에 대해서 얘기해봐라를 딱 면접으로 나왔어. 이 책을 읽었던 사람은 분명히 대답할 수 있었겠지. 근데 이 변증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한번 책을 읽어봐요. 내가 지금 다 설명해 줄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 추천한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경북대가 이 변증법에 대해서 뭐 질문을 할 줄 내가 알았겠어요? 당연히 몰랐겠죠? 하지만 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나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 컨설팅을 할 때마다. 11계단 읽고, 그 다음에 정신의 성숙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삶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은 다음에, 빅픽처를 그려야, 이건 이제 비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읽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 지금 내가 뭐 꿈이 없고 뭐 비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책들을 읽으면 분명히 뭔가 느껴지는 바가 있어. 심지어 이 빅픽처를 그려라 이 책은 홍성찬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줄을 치면서 읽었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책을 읽을 때 그냥 이런 일반적인 도서에는 줄을 치면서 읽은 적은 없었거든요. 한 번도. 정말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줄 치면서 읽었던 책입니다. 그만큼 좋은 책이에요. 정말 강추하고. 그다음 심화 단계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그런 면접 질문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제 교재에도 정리해서 이제 기술해 놓긴 했지만 저도 이런 책들을 다 읽어보고 참고해서 이제 저만의 생각으로 이제 견해를 풀어놓은 게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장에 가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약사가 되어 있을 것이고 어떤 준비를 할 것이냐를 자꾸 지금 3년째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모든 약학대학에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잘 대답하려면 일단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어떤 이제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지, 특히 사람과 약사로서, 약 전문가로서 어떤 것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면은 책을 좀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에이트 요 책과 나는 농담으로 과학을 말한다 요 책 중에서 특히 4차 산업혁명 부분 이쪽을 좀 많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을 좀 꼭 읽었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사실 이 1, 2번은 필수야.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 그러면은 1번만이라도, 1번 기본 단계만이라도 좀 읽었으면 좋겠고, 이 3번 약학시사 요즘 또 많이 나오는데 올해는 또 특히 코비드 19 때문에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약학시사 질문이. 그거를 또 명확하고 잘 이해하려면 이런 그러니까 그 사회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이제 뭐 그러니까 흥미가 없어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흥미가 없으면은 뭐 어떡해. 뭐 내가 흥미를 넣어줄 수는 없지만, 뭐 약학대학을 본인이 정말 가고 싶다면은 흥미를 내가 느끼는 거에만 내가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이제 흥미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들은 정말 추천하니까 꼭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가 나왔어요. 올해 교재인데 이제 파이널 버전입니다. 파이널 버전의 교재입니다. 이게. 그래서 표지도 나왔고, 작년 대비 이제 업그레이드된 사항은 이제 원서 접수 전략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전북대랑 제주대가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북대랑 제주대를 이제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볼 학생들은 교재 내용을 참고하면 좋겠고, 작년하고 전북대 제주대는 기조가 비슷하게 이어질 거예요. 전북대의 경우에는 일단 선생님이 봤을 때는, 홍성창이 봤을 때는 그 전북대 환산 점수, 합격 컷이 작년보단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조금 더 올해는 기회가 괜찮아 보입니다. 작년엔 첫 해여서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합격 컷이 환산 점수 기준으로 조금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 원서 접수 전략, 특강 때 한 번 더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 합격생 자소서,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그 예시를 포함해서 총 22개, 작년에는 18개였는데 4개 더 추가해서 22개가 됐고, 특히 이제 그 코비드 19과 관련해서 조금 주요하게 봐야 될 자소서를 하나 좀 이번에 추가를 해놨어요. 뒤에서 좀 더 설명할 거고, 약학시사, 특히 이번에 화상투약계를 의료미용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술해놨고, 코비드-19 관련해서 임상시험 자체에 대한 얘기도 이번에 분명히 물어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기술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내용 및 문구랑 예시 이런 것들도 이제 소소하게 이제 중간중간에 오타라든지 아니면은 좀 필요하면 설명들 좀 더 추가해서 이제 보완을 했고, 인성면접 실전편이 새롭게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기출문제를 제가 다루진 않았는데, 예시로는 몇 가지 들어놓으면서 이렇게 교재를 집필을 해놨는데, 이번엔 아예 10개년치 인성면접 및 창의면접 기출문제를 그대로 수록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페이지 분량이 조금 더 작년보다 늘어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일단 1부는 잠깐 쉬기 전에 이제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길리어드라는 이제 회사 아시죠? 요즘 이제 렘데시비르 때문에 이제 많이 알려진 이제 회사인데, 사실 홍성찬은 좀 운이 좋았던 게, 제가 이제 임상시험 분야에 이제 처음 들어가가지고 했던 임상시험, 글로벌 임상시험 그 제약사가 있었는데, 그게 길리어드였어요. 운이 좋았죠. 왜냐면은 그렇지 않았으면 나도 이 길리어드라는 회사 자체를 잘 알지 못했을 텐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글로벌 임상을 하면서 이제 했던 그 회사가 길리어드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 갖고 조금 알아봤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길리어드가 참 대단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제약사라고 한다면은 뭐 항암제도 만들고 두통약도 만들고 뭐 고혈압 고지혈증 만들고 뭐 당뇨약 만들고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좀 사람들이 좀 많이 갖고 있는 질병, 그런 걸 타겟팅으로 해가지고 보통은 제약사들이 그런 약물을 주로 많이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개발을 하냐면,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을 타겟팅해서 의약품을 개발해야 많이 팔리고, 그래야지 수익이 남고, 그걸로 또 다른 연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은 많은 질병을 걸리는 거를 위주로 이제 개발을 하는데, 길리어드는 달라. 길리어드 혹시 어떤 질환을 주로 거의 특화돼서 그 연구하고 있는 제조사인지 혹시 아는 분이 있나요? 있을 것 같은데. 한 사람만 얘기해 볼까요? 길리어드 어떤 그 질병 분야에 특화돼 있는 저기 그 글로벌 제약사입니까? HIV, 에이즈, HIV, 에이즈.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 왜냐면은 길리어드라는 제약사가 생긴 지 30년 정도밖에 안 됐어. 뭐 화이자나 노바티스크 뭐 이런 로슈 이런 회사들 글로벌 제약사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설립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글로벌 순위가 지금 거의 10위 안에 들어온다는 굉장히 커졌거든요. 굉장히 글로벌 제약회사가 됐는데, 이 길리어드는 감염병, 인펙션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제약회사예요. 인펙션 분야. 그러니까 안티바이러스나, 보통 안티바이러스, 거의 다 안티바이러스 제제를 연구하는 회사인데, 이게 왜 대단하냐면, 감염병은 수익을 내기 굉장히 힘들어. 왜 힘드냐면은, 보통 이제 그 감염병은 그 원래 의약품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올펀 드럭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은 올펀이 뭔지 알죠? 올, 올, 올펀 고아 고아라는 뜻인데, 올펀 드럭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희귀질환 치료제란 얘기예요. 희귀질환 치료제. 근데 그러니까 감염병 종류는 거의 올펀 드럭처럼 이제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감염병은 이게 다수가 걸리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길리어드는 그런 거를 연구를 하면 돈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의약품이 개발이 됐어.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어야지, 많은 사람들 팔려야 그게 수익이 남아서 이게 운영이 되는데, 길리어드는 설립 취지 자체가 정말 이 감염병에 대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그러니까 감염병으로 사람이 죽거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도록, 이게 미국 의사가 처음에 이제 진찰을 하다가 의료 활동을 하다가 이 감염병을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내가 이 제약회사를 설립해서 감염병 분야의 의약품을 만들어서 내가 이 세상에 공헌을 해야겠다, 이런 설립 취지로 만든 게 길리어드거든요. 그래서 이 인펙션 분야를 특화적으로 하는데 잘 되기가 굉장히 힘든데 잘 됐어. 그런 좋은 마인드를 갖고 수익이 때로는 되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필요한 이제 의약품이라고 생각하면은 연구 투자를 정말로 아끼지 않은 거지. 그런데 이 길리어드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옛날에 감염병 분야를 이제 연구를 하면 돈이 많이 안 되니까. 그런데 어디서 이제 빵 터졌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타미플루예요. 타미플루. 여러분들 타미플루가 길리어드에서 만든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로슈라고 적혀 있죠. 로슈. 아니 선생님 지금 길리어드가 개발했다고 했는데 왜 로슈가 팔고 있습니까? 길리어드가 임상 2상까지 성공하고 3상은 라이센스 아웃해서 로슈한테 판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 타미플루가 굉장히 효과가 2상까지 데이터가 좋아가지고 로슈가 산 거지. 잘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길리어드가 3상까지 해서 팔지 않은 이유는 그때까지만 해도 돈이 없었어. 임상 3상 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글로벌 임상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기술 수출을 해서 그거를 벌은 돈을 바탕으로 다른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왔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렘데시비르까지 온 거죠. 근데 심지어 렘데시비르는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원래 개발이 됐었는데 처음에 약간 이제 성과가 좋지 않았는데 이때 그 렘데시비르를 연구를 하면서 옛날에 2002년도에 사스 바이러스 있었죠.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1세대 바이러스. 그거랑 같이 연구를 하고 있어서 안전성 데이터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이번에 코비드 19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렘데시비르가 원래는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이렇게 개발이 됐는데 효과가 없어가지고 이게 묻힐 뻔했는데 코비드 19이 했었는데 옛날에 사스 바이러스 연구를 렘데시비르로 좀 했던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성 데이터까지는 확보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안정성 데이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바로 치료적 목적으로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미국에서 사용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긴급 사용을 조건부 허가해가지고 품목 허가 그냥 조건부 수입해가지고 바로 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리어드를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될지 모르고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렘데시비르가 이렇게 이제 빛을 본 거고 그거를 바탕으로 또 길리어드가 이번에 많이 부상을 했고 더욱더 큰 이제 제약사로 이제 성장하는데 발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느낀 점이 있다면은 그걸 자소서에 쓰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면접 때 얘기해도 좋을 것 같고. 꼭 예전부터 내가 뭔가 꿈꾸고 있었어, 약사를. 그리고 내가 뭔가 옛날부터 뭐 어떤 비전을 향해서 뭐 노력을 하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내가 이번 코비드 팬데믹 사태를 보고 거기에 관련된 렘데시비르와 길리어드라는 회사를 보면서도 이런 어떻게 의사를 하다가 길리어드라는 회사를 만들고 그리고 연구를 의약품 개발해서 운영하기 쉽지 않은 인펙션 분야의 그런 특화된 제약사를 만들어서 글로벌 제약사까지 만드는 그 열정과 그 신념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이번에 약학대학 준비를 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해왔고 나의 진로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앞으로 공부하고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잘 한번 풀어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교재에 작년에는 없는 이제 자소서인데 2019학년도에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성균관대 간 친구가 있거든요. 표점 250 중반이었고,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했던 경험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을 때, 그 팬데믹이 있기 전인데, 이 친구는 이제 인펙션 분야 이쪽 전문가 해가지고 식약처로 보건복지부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비전을 좀 그렇게 기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적었던 자소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도 이번 코비드 19 관련해 가지고 자소서를 쓴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공성차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종 정리. 일부 최종 정리하면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일단. 그 다음에 뭘 정리해라? 여러분들의 경험을 정리해야 된다. 여러분들 했던 경험 막 다 제시하고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을 했다면 교훈, 어떤 배움을 얻었는지 그걸 반드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약대생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약사가 되었을 때 이런 경험과 느낀 배움이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그쪽으로 많이 기술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약학시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약학시사를 잘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1부는 여기까지 이제 잠깐 마치도록 하고 3시 20분까지 5분 쉬고 3시 20분에 집중 컨설팅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 쉴게요.